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국세징수법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이라고 하죠. 요거 할 거고요. 국조법, 그 다음에 조처법, 이렇게 순서는 요렇게 되고, 국조법 같은 경우에는 통상 두세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오고 있고, 조처법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쳐서는 세네 문제. 요즘 들어서는 세 문제 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세네 문제, 네 문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조, 조처. 국조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요게 양이 뭐 엄청나죠. 그래서 8시간 특강인데 국조는 6시간. 그리고 조처는 2시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조 한 4시간 하고 2시간 분량은 내일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4시간이니까 4시간 동안 국조를 일부분 한 다음에 내일 나머지 국조 부분하고 조처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외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암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국조법 같은 경우에는 특례법으로 내용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해한다기보다는 암기하는 목적으로 좀 갖고 가시는 것이 시험 목적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암기를 위주로 하시면 차라리 점수 면에서는 또 문제가 거의 뭐 법에 나와 있는 워딩 그대로 나와요. 법문구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풀기는 어느 정도 해독수만 늘린다고 하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해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키워드 위주로 약간 암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좀 갖고 가시는 것이 점수 목적에는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70페이지 이제 보죠. 국조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첫째 줄에 이 국조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70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라는 표현 나오죠.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 조정, 그리고 국가 간의 조세 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 과세, 그리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 협력의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제거래에서의 조세 조정, 이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조세 행정 협조, 그거에 대한 사항,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국제거래라는 표현이 나왔죠. 국제거래가 뭔지 그 용어의 정리를 보시면 국제거래는요. 거기 내용에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라고 되어 있죠.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무조건 껴 있어야지만 국제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외국법인 옆에 보시면 가로 안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 사업장, 뭐 미국의 HSBC 은행의 국내 지점이었다라고 하면 국내 지점은 우리나라에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얘랑 거래하게 되면 우리 뭐 한국에 있는 신한은행하고 HSBC 국내 지점하고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국내 거래예요. 국내 거래라서 국제 거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은 순수한 외국법인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순수한 비거주자 외국법인, 외국에 있는 그 비거주자 외국법인과의 거래여야지만 국제 거래로서 국조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한쪽이 일단 한쪽에 비거주자 외국법인 이런 게 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거래냐면 뭐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매매, 임대차, 용역 제공, 금전의 대출 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거래들 그런 걸 하면 국제거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조세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조약도 하나의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 간에 정한 법, 그런 게 바로 조세조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세조약은 그냥 여러 국가에서 같이 정한 법규, 그런 게 조세조약, 그 정도로 갖고 가시면 되겠고, 체약상대국,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그걸 체약상대국이라고 하는 거죠. 조세조약을 체결한 그런 국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권한 있는 당국 나오죠. 권한 있는 당국하고 좀 비교하셔야 될 것이 그 밑에 보시면 과세당국이라는 표현 나올 겁니다. 과세당국.
과세 당국하고 권한 있는 당국은 달라요. 과세 당국, 권한 있는 당국. 뉘앙스를 봐도 권한 있는 당국이 훨씬 더 권한이 많은 것 같죠. 이게 권한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권한 있는 당국이 훨씬 더 위에 있는 자다. 그렇게 좀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뉘앙스를 봐도 권한 있는 당국이 훨씬 더 권한이 많은 그런 위에 있는 자. 권한 있는 당국은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 있는 당국이 되는 것이고, 과세 당국은 과세를 하는 과세권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세무서장, 그리고 지방국세청장 이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장. 그리고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재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하면 국세청장은 권한 있는 당국에 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기재부 장관이 그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권한 있는 당국에 속할 수도 있다. 자, 법문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 있는 당국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재부 장관, 그리고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위임받은 자가 만약에 국세청장이라고 한다면 국세청장도 권한 있는 당국에 소속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채약 상대국 같은 경우에는 조세 조약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밑에 이제 과세 당국을 보시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과세권이 있는 자죠. 지방국세청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권한 있는 당국이 훨씬 더 높은 자, 그렇게 표현에 좀 주의하시고요. 다른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상호 합의 절차라는 게 있죠. 상호 합의 절차. 상호 합의는 우리가 배울 거예요. 상호 합의는 다른 나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상호 합의예요. 서로 합의한다, 뭐 이런 의미죠. 문구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같이 협의를 할 게 있다. 과세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합의할 게 있으면 다른 나라와 합의하는 절차,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국내 사업장은 이미 아실 거예요. 국내 사업장은 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지점이죠. 그런 한국 지점, 그런 게 국내 사업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과세당국 아까 봤고, 그 밑에 국외 특수관계인 나오죠. 그리고 국외 지배주주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 우리 법인세법 이런 데서 말하고 있는 특수관계인하고는 좀 달라요. 실질적으로 뭐 지분 소유 관계도 있고 실질 지배 관계도 있는데 법인세법과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외 지배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인 거죠. 주주. 국외 특수관계인 같은 경우에는 국외 특수관계인 좀 더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요거는 나의 주주도 들어가는 거고요. 나에 대해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도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주주인 경우도 들어가는 거야. 내가 주주고 얘가 피투자 법인인 경우, 그것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주주인 경우도 들어가고 그쪽 상대방이 주주인 경우도 들어가고, 그런 게 전부 다 국외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면, 국외 지배주주는 상대방이 주주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얘가 투자를 한 거죠. 내가 피투자 법인이고 그 상대방이 주주인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외 특수관계에는 내가 주주인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주주인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국외 지배주주는 일단 주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당한 피투자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주주인 경우 그걸 국외 지배주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가격은 우리가 뭐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시가 이렇게 불렀던 거 있죠. 그거를 국조법에서는 정상가격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가격,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국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하고 거래했을 때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적혀져 있죠. 시가의 개념,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한세율, 요거 말문제로 좀 나왔던 부분이에요. 제한세율. 조세 조약에 따라 채약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고 돼 있죠. 최고세율. 그리고 옆에 하살표 보시면 다른 법률상의 세율과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이런 게 말장난은 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최고세율, 낮은 세율. 자,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한도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있고요. 국외 특수관계인이 있다. 이자 배당 뭐 이런 걸 준다는 거죠. 국외에 있는 자, 비거주자 외국법인한테 뭐 이자 배당 이런 걸 준다라고 하면 뭐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외국에 있는 자한테 이자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으로 비거주자 외국법인한테 이 이자 배당을 주면 원천징수 세율이 개별 세법에는 2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20%로 정해져 있는데 조세 조약상으로 봤더니
이 B가 미국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인데 미국과의 조세 조약에 따르면 우리끼리는 과세를 많이 하지 말자, 세금을 많이 뜯지 말자 그런 거죠. 원천징수세율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할 때 20% 말고 15%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제한세율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얼마까지만 원천징수 할 수 있느냐? 15%까지만 원천징수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조세 조약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가지고 15%까지 원천징수 하자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이게 22%가 되죠. 조세 조약상으로 15%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그런 최종 세율을 의미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22%하고 15% 이렇게 비교해서 15% 이상을 뜯을 수가 없다는 거죠. 15%까지만 원천징수 할 수 있다. 그런 제한세율의 개념이에요. 근데 반면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22% 지방소득세까지 만약에 포함했다라고 하면 22%를 뜯을 수 있는데 제한세율에서 30%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30%까지. 이게 최고 세율이에요. 최고로 많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 세율이 30%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22%로 정해져 있으면 그때는 당연히 22%로 원천징수를 해야겠죠. 이게 최고 세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천징수 세율하고요. 이 제한세율하고 두 개 비교해서 둘 중 낮은 걸로 원천징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천징수 세율, 개별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 요것과 제한세율이 있으면 둘 중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더라. 이게 최고세율, 한도의 개념이죠. 한도니까 낮은 세율. 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한도니까 최고세율의 개념이 되는 거죠. 얘는 한도기 때문에 최고세율의 개념이 된다. 둘 중에 낮은 세율이고 그리고 최고세율이라는 거 그런 것만 좀 잘 갖고 가시면 돼요. 이게 최저세율로 나오면 틀린 문구, 높은 세율로 나오면 틀린 문구가 돼요. 그런 걸로 말장난을 쳐서 틀린 지문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들이 잘 갖고 가셔야 돼요. 제한세율은 한도다. 제한하겠다는 거죠. 한도니까 둘 중에 낮은 거 그리고 최고세율을 말한다. 최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세율, 최고세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원칙은 국조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국조법은 특례법이에요. 특례법. 국제거래에 한해서는 개별세법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요걸 적용하겠다는 거죠. 다른 법률하고 상충되면 국조법을 우선하겠다. 자, 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례법. 원칙은 국조가 우선시 된다. 다른 세법에 우선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국조법하고 다른 법률 비교했을 때 다른 법률이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원칙을 잘 갖고 가셔야 돼요. 원칙은 특례법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우선시 되는 겁니다. 국조가. 그래서 내용 보시면 국조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되어 있죠. 특례로서 다른 법률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시면 열거가 된 게 아니라 거기 내용 일단 보시면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이 나와 있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경우, 요 열거된 경우에 한해서 개별세법이 우선시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아시겠죠?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개별세법이 우선이 된다. 그럼 다음의 거래 1, 2, 3, 4가 나오는데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왜냐면 그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우선시 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거래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전수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1, 2, 3, 4번 같은 경우에 제가 밑에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밑에 정리를 해서 국조법이 우선시 되는 원칙이 있고 특례가 있고 두 개로 정리해놨죠. 예외를 보시면요. 예외를 외워놓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원칙에 넣으시면 돼요. 예외가 열거가 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1,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카테고리 넣어놨냐면 증여거래로 카테고리 넣어놨어요.
자산을 무상으로 준다든지 무상으로 자산 수중한다는 거죠. 채무 면제 이런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증여거래. 공짜로 자산을 줘버렸다. 그런 거 공짜로 채무를 면제해버렸다. 이런 거래는 개별 세법이 우선시 되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줘버린 개념이에요. 무수익 자산 요거를 매입을 했다. 또는 현물 출자 받았다. 요거는 자산을 공짜로 줘버리거나 채무 요거를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고, 무수익 자산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돈 주고 사왔다는 거죠. 돈만 준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 가치도 없어요. 가치가 빵인 거를 돈만 줬다 이런 의미예요. 무수익 자산을 매입했으면 돈 주고 만 거니까 자산을 줬다든지 돈을 줬다든지 다 증여거래에 속하는 거죠. 이거는 개별세법이 우선시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이것도 돈 준 거긴 해서 출연금을 대신 부담, 증여거래로 볼 수도 있어요. 증여거래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출연금이니까 자본거래로 볼 수도 있고요. 카테고리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증여거래일 수도 있고 자본거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자본거래로 집어넣어 놨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불공정 자본거래. 요거 두 개는 제가 자본거래로 넣어놨죠. 자, 요게 다른 법률이 우선시되는 규정이에요. 다른 법률이 우선시되는 예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걸 좀 갖고 가시고요. 증여거래, 자본거래, 공짜로 자산을 줘버렸다든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돈 주고 샀다든지 출연금 대신 부담해서 돈 줬다든지 불공정 자본거래를 했다든지 그거는 개별세법이 우선시되는 거죠. 개별세법상의 부당행 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이런 의미야. 부당행 계산 부인. 근데 국조법에도 부당행 계산 부인에 거의 준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요 열거된 거 말고요. 열거된 거 말고 자산을 저가로 양도했다든지 고가로 매입했다든지 이거는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원칙. 국조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사업거래라고 넣어놨죠. 사업거래. 사업거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산의 저가 양도 그리고 고가 매입,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이거 말고도 금전대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니면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국조가 우선시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외워놓으셔야 돼요. 증여거래, 자본거래 그런 식으로 자산을 공짜로 줘버리거나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거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불공정 자본거래에 해당하면 개별세법상의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된다. 나머지는 국조가 우선시 되더라. 자, 이렇게 좀 갖고 가시고요. 증여거래하고 자본거래입니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거래 같은 경우는 고가매입 저가양도 이게 이전가격세제라고 해서 오늘 배울 건데 이전가격세제 이런 걸 적용받게 되거든요. 국조법에 부당행 계산 부인하고 좀 비슷한데 완전 똑같은 개념은 아닌 규정이 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적용하겠다는 거죠. 부당행 계산 부인하고 겹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국조법 우선해서 이전 가격 세제를 적용하겠다. 그런 거고요. 사업거래는 국조법이 다 우선시 돼요. 금전대차 거래도 마찬가지고. 그 업무보관 비용 지출 그거는 제가 정리해 넣어놓긴 했는데 얘는 원래는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다섯 번째로 열거되어 있다가 이게 삭제가 됐어요. 법문구에서. 여기 삭제가 되면 위로 올라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긴 하죠. 근데 업무보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국조법에서 따로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원래 상충되면 우선시 되는 건데 규정 자체가 둘 다 있고 국조법 규정이 있고 법인세법 규정이 있는데 상충되면 국조법을 우선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국조법에 따로 업무보관 비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별도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국조법이 우선시 돼야 되긴 하지만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서 요거는 국조법이 우선한다.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국조법에 따로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법인세법에서 송금 불산입 항목이죠. 소득세법에서 필요금비 불산입하죠. 그 규정 말고는 다른 규정이 없거든요. 다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국조법이 우선한다라고 할 수도 없고 개별세법이 우선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있다 그냥 빠졌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있다가 빠졌다. 원래는 예외에 열거되어 있다가 5번에 그게 삭제가 됐다. 왜냐하면 송금 무산입 항목이라서 부당행 계산 부인 이런 개념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는 컨셉에서 삭제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당행 계산 부인은 아니고 또 국조법에서 따로 언급은 없고 송금 무산입, 필요금비 불산입으로 끝난다. 그렇게만 좀 갖고 가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열거된 거니까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증여거래, 자본거래. 그리고 3절 나오죠. 3절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 과세가 나오는데 요거는 국세 기본법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실질 과세 원칙. 거기서 기속에 관한 실질 과세도 있고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 과세도 있고 우회거래 등에 관한 실질 과세도 있죠. 기속에 관해서는 명의자 따로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기속자에게 과세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사실상 기속자와 명의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기속자에게 과세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 거래 내용도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 그런 거니까 이 국제거래도 마찬가지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야. 우회거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제3자 끼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국제거래도 같이 적용하겠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기법에서 이미 하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4절 특수관계, 요거를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수관계는 우리 뭐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하고 국조법에서 말하는 것이 완전 다른 개념이라서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 172페이지 보시면 지분 소유 관계가 있고 실질 지배 관계가 있죠. 뭐 일반 제3자 개입, 일반 제3자 개입 이런 식으로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건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림으로 케이스는 4가지. 자, 지분 소유 관계, 뭐 지분이 많으면 특수 관계가 있다. 이런 개념이죠. 지분 1 따지는 거고. 실질 지배 관계는 지분을 따지지 않아요. 지분을 따지지 않고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지분이 없더라도 특수 관계가 있는 걸로 보겠다. 뭐 그런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있고요.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지분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제3자. 그렇기 때문에 요 케이스가 요게 1번이라고 하면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해서 4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4가지 케이스가. 지분 소유 관계는 일단은 50% 이상의 지분. 그 표현이 나와요. 일반 내용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라고 되어 있죠. 직간접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50% 이상 이런 걸 좀 갖고 가셔야 되고 제3자 개입은 당사자 간에 이렇게 직간접으로 지분을 갖고 있으면 특수관계잖아요. 그래서 제3자를 좀 개입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3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있는 걸로 볼게. 그런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해가 더 편하게 잘 돼요.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먼저 지분 소유 관계 첫 번째 케이스죠. 당사자 간의 지분 소유 관계. A하고 B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봤더니 A가 B한테 갖고 있는 지분이 40% 정도 갖고 있다는 거야. A가 B에 대한 지분을 40% 갖고 있다. 50% 이상이 아니죠. 근데 간접도 따지기 때문에 간접, 요 직접이 40%. 간접도 따져요. 간접 같은 경우에 A가 C라는 법인에 대한 지분을 40% 갖고 있고 C가 또 B에 대한 지분을 30%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단계 건너뛰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A가 B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법인 통해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간접 지분 비율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간접 지분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곱하면 돼요. 40% 곱하기 30%. 그러면 A가 B한테 12%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봅니다. 40% 곱하기 30%.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12%. 그러면 직간접으로 따졌을 때 두 개 합치면 52%가 되죠. 52%면 5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걸로 A하고 B하고는 특수관계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직간접으로. 직접하고 간접을 합쳐서 직간접 지분 소유 비율이 50% 넘어가면 그때는 특수관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제3자를 끼는 거죠. 제3자.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껴가지고 A가 B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3자인 C가 있더라. 또 제3자라고 할게요.
제3자가 A의 직간접 지분 소유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거야. 그리고 봤더니 얘가 또 B를 또 지배하고 있어. 직간접 지분 소유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는 특수관계가 있는 걸로 보겠다는 거죠. 이 양쪽 간의 관계도 제3자가 A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B도 많이 갖고 있으면 A하고 B는 직접적으로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A, B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거야. 그게 제3자 개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3자가 개입된 것도 특수관계가 있는 걸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케이스는 실질 지배관계예요. 지분은 따지지 않고요. 실질적인 지배를 좀 보는 거죠. 실질적인 지배. A하고 B하고 어떤 지분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봤더니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데 얘 둘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더라. 공통의 이해관계. 공통 이해관계라고 하면 같이 죽고 같이 산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뜻이죠. 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이 아니다. 공통의 이해관계. 요게 첫 번째고, 첫 번째 AND로, 그리고 A가 B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더라. 그런 개념이죠. 실질적으로 A가 B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A하고 B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거야. 지분은 갖고 있지 않지만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이때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거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업 방식은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그런 개념이죠. 실질 결정. 키워드는 결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실질 결정. 사업 방침을 결정한다. 뭐 예전에 다스 뭐 이런 거 내용 많았죠. 다스가 뭐 이명박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았는데 일단 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방침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A가 B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니까 얘 둘은 특수관계가 있는 걸로 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AND예요. AND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죠? 그리고 실질 결정, 사업 방침은 실질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컨트롤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실질 지배고, 그 네 번째 케이스는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3자를 개입시키더라는 거죠. 이것도 피해가는 걸 방지하고자 제3자가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봤더니 A하고 B가 마찬가지예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요. 첫 번째로 AND예요. 또 OR이 아니죠. 공통 이해관계. 같이 죽고 같이 산다. 그런 개념이고 AND로 제3자가 A를 지배하거나 B를 지배하거나 그런 개념이에요. 둘 다 지배해.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죠. 사업 방침을 A에 대해서도 제3자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B에 대해서도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돼요. 요거 공통의 이해관계, 실질 결정 이런 키워드 위주로 좀 갖고 가시면 됩니다. 키워드 위주로. 요거는 어차피 법문구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면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렇게 나오면 맞는 문구예요. 이해가시죠? 요거 AND라는 거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키워드 위주로 공통 뭐 결정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공통 결정 두 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공통 결정. 자, 그래서 실질 지배관계는 지분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표현이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AND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구예요. 있거나가 아니고 있고로 와야 돼요. 법문구 그대로 나와야지만 맞는 문구가 되는 겁니다. OR이 아니라 AND로 충족해야지만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고 나오죠. 주식의 간접 소유 비율의 계산. 지금 여기 지분 소유 관계에서 직접하고 간접 지분 소유 비율을 합쳐서 50% 이상인지를 따지도록 되어 있어요. 50% 이상이어야지만 특수관계가 있는 거죠. 이때 간접을 따질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했죠. 40% 곱하기 30%. 그런 식으로 해서 12%.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 용어 하나 정리하면 이 C는
비법인 지분을 갖고 있죠. C는 비법인 지분을 갖고 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주법인이라고 불러요. 법문구에서 주주법인, 중간에 낀 자를 주주법인이라고 부릅니다. B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법인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 보시면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어요. 구분에 하나는 어느 한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한쪽이 A예요. 그리고 다른 쪽이 B예요. 그 다른 쪽 법인의 주주법인이 C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한쪽 A 법인이 다른 쪽 B 법인의 주주법인, C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느 한쪽 법인이 A가 다른 쪽 법인 B죠. B의 주주법인 C죠. C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말이 좀 어렵죠. 지금 어느 쪽, 다른 쪽, 그리고 주주법인 지금 3개가 나온 겁니다. 주체가 3개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거 먼저 보면 두 번째 거는 곱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소유 비율,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 소유 비율 A, 어느 쪽 한쪽의 법인이 주주법인의 소유 비율 40%. 요거에 자, 주주법인의 소유 비율을 곱한 비율을 어느 한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 소유 비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소유 비율은 40%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주주법인의 다른 쪽 법인 주식 소유 비율 요거가 30%죠. 요거 두 개 곱한다는 거예요. 12%. 단순하게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거니까 조심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면 돼요. 그 소유 비율에 주주법인의 소유 비율 곱한다라는 거죠. 그걸 어느 한쪽 A 법인의 다른 쪽 법인 B 법인에 대한 간접 소유 비율로 한다. 아시겠죠? A가 몇 프로 갖고 있느냐? B에 대해서 몇 프로 갖고 있느냐? 52% 갖고 있다. 그때 간접은 곱한다는 거예요. 곱한다. 요거 곱하기 요거. 그런 식으로 표현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앞에 거, 위에 거는요. 50% 이상인 경우에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요게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50%라고 할게요. 딱 50%. 자, 그러면 간접을 어떻게 구하느냐? 좀 달라져요. 자, A가 C에 대해서 주주법인에 대해서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50% 이상이면 지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배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하고 C는 동일 주체로 봐요. 동일. 같은 법인이니까 A하고 C는 같은 거니 C의 지분 비율 30%를 A의 간접 소유 비율로 바로 봅니다. 30%를 바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50% 갖고 있으면 A하고 C는 동일 주체. 그러면 A가 바로 B의 지분을 30%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50%를 1로 본다는 거예요. 100%로. 1로 본다. 그럼 곱하면 1 곱하기 30%가 되는 거니까 30%가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1로 본다. 100%로. 그 내용을 좀 보면 내용도 말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문구가 말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좀 보는 겁니다. 주주법인의 주식 소유 비율, 주주법인의 주식 소유 비율이 요거죠. 30%. 30%. 요것을 가로 안에 있는 문구는 안 읽으셔도 돼요. 주주법인의 주식 소유 비율을 어느 한쪽 법인의 다른 쪽 법인에 대한 간접 소유 비율로 한다. A 법인의 B 법인에 대한 간접 소유 비율로 한다. 이 뜻이에요. 30% 요걸 한다는 뜻이에요. 요걸 한다. 주주법인의 지분 비율을 A가 B한테 갖고 있는 지분 비율로 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퍼센티지는 1로 본다는 뜻이에요. 100%로. 자, 요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사례를 좀 넣어놨습니다. 요거 사례가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로 이게 50% 이상인지 아닌지 특수관계가 있냐 없냐 그거를 한번 파악해봐라.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분이 50% 이상인지 아닌지 그걸 파악해서 뭐 말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A하고 B는 특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50%가 안 되면 특수관계가 없다라고 돼야 되고 50% 이상이면 특수관계가 있다라고 말 문제가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사례 형태를 좀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사례 보시면 A가 출자자고 B가 피출자자예요. 출자 비율이 10%.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 간접 소유하고 있는 거. A가 C를 소유하고 있는 게 50%. C가 B를 소유하고 있는 게 40%.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자, A하고 B의 관계예요. C가 낀 거죠. 직접적으로 10% 갖고 있고요. 그리고 A가 C에 대해서
50% 갖고 있고 또 C가 B에 대해서 40% 갖고 있다. 자, 여기 첫 번째 사례. 자, 그럼 직접 소유 비율, 요 10%죠. 갖고 오면 되고요. 간접이에요. 간접은 요게 50% 이상이죠. 50% 이상이면 1로 보시면 돼요. 1로 봐서 1 곱하기 40% 하시면 돼요. 40%. 그럼 합쳐보시면 50%. 50% 이상이라서 A하고 B는 특수관계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 얘하고 얘는 특수관계가 있다. 거기 사례 1. 자, 그렇게 좀 갖고 가시면 되고. 사례 2번 또 보죠. 사례 2번은 D법인도 좀 껴있는 그런 케이스죠. A하고 B가 있고, C법인도 있고요. 중간에 또 D법인도 있어요. 그림을 좀 그리시면 문제 풀기가 좋아요. A가 B에 대해서 40% 출자 비율을 갖고 있고, 또 A가 C에 대해서 50%, C가 D에 대해서 50%, D가 B에 대해서 10%라고 되어 있죠. 10%.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직접 비율은 40% 그대로 갖고 오면 되고요. A하고 B하고 관계에서. 그리고 간접. 자, 처음부터 50%죠. 처음부터 50%면 여기 1로 바뀌어요. A하고 C는 동일한 주체가 되는 것이고. 여기 50%죠. 또 50% 이상이죠. 얘도 1로 바뀌어요.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니까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0% 이렇게 갖고 하시면 돼요. 10%. 그러면 또 50%가 되고 50% 이상이라서 A하고 B는 특수관계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사례 3번. 사례 3번 좀 보면 사례 3번은 A하고 B가 봤더니 30% 출자 비율을 갖고 있고요. 30%. 그리고 A가 C에 대해서 40%. C가 B에 대해서 50% 이렇게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직접 몇 프로냐면 30%죠. 요거 바로 갖고 오고요. 이제 간접인데 여기서는 처음에 50% 이상이 아니죠. 처음에. 이게 주주법인인데 주주법인에 대한 A 법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1로 안 바뀌어요. 40%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오는 거 50% 있죠. 이것도 절대 1로 바뀌면 안 돼요. 시당초 이게 처음부터 50% 이상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50% 이상이면 뒤에 것도 절대 1로 안 바뀌어요. 그런 개념이야. 특징이 있어요. 앞에 게 50% 이상이 아니면요. 뒤에 게 안 바뀐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면 돼요. 단순히 40% 곱하기 50%. 20%죠? 그러면 합쳐보면 50%. 50% 이상이라서 특수관계에 맞죠. A하고 B는. 처음 게 50% 이상인지 그거부터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처음 게 50% 이상이면 여기 보세요. 처음 게 50% 이상이면 여기 1로 바뀌었죠. 그럼 얘도 1로 바뀌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처음 게 50%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1로 절대 안 바뀝니다. 처음 게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 그걸로 나뉘는 거예요. 그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여기 사례 3번이고 이제 사례 4번 볼게요. 사례 4번. 요것도 CD까지 있는 그 케이스예요. 자, A하고 B하고 지분이 몇 프로냐면 4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0%, 50%,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40%, 50%, 5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직접은 40% 이렇게 가고요. 간접 같은 경우에 자, 처음 게 중요해요. 처음 게 50% 이상이 아니죠. 그럼 그 다음 것도 절대 1로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께 50%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A하고 C는 아예 별개라는 거죠. 별개로 보는 거예요. 같은 법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40% 곱하기 50%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이게 1로 안 바뀐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처음이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 그걸로 나뉘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50% 이상이면 얘 두 개가 같은 주체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50%도 1로 바뀌면 돼요. 그렇지만 처음 게 50% 이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냥 전부 다 곱하기 하시면 간접 비율이 나오니까 곱하기로 답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10%가 되니까 두 개 합쳐보면 50%. 다 50%가 되도록 제가 사례를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특수관계가 있는 거죠. 얘 둘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렇게 파악. 사례 5번을 좀 볼게요. 사례 5번. 사례 5번은 주주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예요. 주주법인이 2개인 경우가 나와 있어요. 중간에 끼는 법인, 그게 2개 이상인 거예요. 거기 둘 다 간접인데 A가 C를 50%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C가 또 B를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가 D를 소유하고 있고 또 D가 B를 소유하고 있다. 요런 그림이에요. 그림은.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A하고 B가 특수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는 거고 A가 C에 대해서 출자 비율이 50% C가 B에 대해서 20% 그리고 D가 50% D가 B에 대해서 30% 이런 케이스죠.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직접적인 지분 소유 관계는 없어요. 둘 다 낀 거죠. C도 주주법인인 것이고 중간에 낀 거니까 B의 주주법인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D도 주주법인이죠. B의 주주법인. 그래서 주주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합치면 돼요. 지금 간접이 2개인데 간접 1하고 간접 2를 더해서 합쳐버리면 된다. 간접 1 같은 경우에 자 처음부터 50% 이상이네요. 그러면 1로 바뀌어야 돼요. 처음부터 50% 이상이면 1로 바뀐다. 그러면 1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20%겠네요. 여기서도 봤더니 처음부터 50% 이상이면 1로 바뀌죠. 그럼 1 곱하기 30%. 30% 두 개 합치면 50%. 50% 이상이라서 A하고 B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주법인이 이렇게 2개인 경우, 뭐 3개인 경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다 합치면 돼요. 전부 다 합쳐버리면 되겠죠. 자, 그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요게 사례 5번까지. 요거는 뭐 또 여러 번 해보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가지고 나오면 맞추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미니 퀴즈 좀 풀어보죠. 1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자, 보시면 OX인데 동그라미 1번. 국제거래에서 과세에 대한 소수재행거 나오죠.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그 소수재행거의 기속에 관하여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요게 기속에 관한 실질 과세를 의미하는 거죠. 기속에 관한 실질 과세. 국제 거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니까 맞는 문구예요. 이렇게 나오면 맞는 문구. 두 번째, 제한세율. 제한세율은 한도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제한세율은 조세 조약에 따라 채약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최고세율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최고. 가장 많이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이라는 거죠. 그게 최고세율이다. 맞는 얘기고. 세 번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원칙은 국조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시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원칙에 반하게 나와 있죠. X가 됩니다. 원칙은 국조법이 우선하는 것이고 개별세법이 특례로서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부당계산부인. 우리 아까 증여거래하고 자본거래 있죠. 그거에 한해서만 개별세법이 우선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그래서 원칙을 지금 반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4번.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조세 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 중 이자 배당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 조약상의 제한 세율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조세 조약도 있고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정하는 조세 조약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상관이 없이 제한 세율하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의 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돼요. 낮은 세율. 요거는 최고 세율이 제한 세율의 개념이라서 한도의 개념이었죠. 한도니까 낮은 세율이 나와야 되는데 높은 세율로 말을 바꿨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제한 세율 이 부분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최고 세율이고 낮은 세율. 그 표현 그런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1장 미니 퀴즈는 조금만 넣어놨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뒤에 기출문제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풀기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국조법이 내용 자체가 말이 엄청나게 말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뿐이지 절대 문제 푸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거의 뭐 2문제, 3문제 나온다고 하면 다 맞출 수 있게 나와요. 실제로 과거 기출된 유형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만 여러 개 풀어보고 과거 기출문제 그거 꼼꼼하게 좀 풀어보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2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추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요것도 내용 자체는 좀 어려워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문제 풀기는 좀 좋은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복습을 열심히 해서 갖고 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까지가 1장 내용이고 2장부터 이전가격세제하고 과소자본세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목차 잠깐만 보실게요. 목차 보시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 목차 제가 좀 찝어드릴게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그 목차는 제일 앞부분에 나와있죠. 책에. 우리가 1장 잠깐 본 거고요. 총칙 개선 용어 같은 것만 정리를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자 몇 프로 지분 갖고 있는지 그거만 파악을 사례 형태별로 잘 하시면 돼요. 2장하고 3장 같은 경우에 이전가격세제하고 가소자본세제인데 얘가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별표 하나 쳐놓으시면 돼요. 2장, 3장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이게 전통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별표 2개로 할게요. 2개로 하고 그리고 4장이죠. 조세 피난 방지 세제. 뭐 요거는 잘 나오진 않아요. 조세 피난 방지 세제는 뭐 별표 하나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요것도 뭐 크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상호 합의 절차. 요건 좀 나오는 부분이라서 별표 1개. 1개는 좀 쳐두시고 국가 간 조세 협력도 거의 안 나요. 해외 금융 계좌의 신고. 이거 최근 들어서 좀 나오는 부분이라서 요거 별표 1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 가격 세제하고 과소 자본 세제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장 하고요. 그리고 6장 조세 피난 방지 세제 별표 1개, 6장 상호 합의 절차 이거 별표 1개, 그리고 8장이죠. 8장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렇게 좀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쉬고 이전 가격 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